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뒤끝이고 오늘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밥벌이를 한다는 거, 밥을 먹고 산다는 거, 그리고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의 밥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밥벌이를 한다는 것은 사실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고 숭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만큼 거룩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면 철학을 운이하고 뭘 운이해도요, 생명을 유지 못하면 그거 개똥철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우리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벌이를 한다. 이건요, 천박한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거룩하고 숭고한 거예요. 왜?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그보다 더 거룩한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자동차왕 헨리 포드란 분 잘 알죠?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는 건 헨리 포드 덕분이거든요. T형 자동차를 값싸고 많이 생산함으로써 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명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작은 돈을 우습게 취급하는 사람 치고 부자가 된 사람이 없다. 작은 돈을 우습게 취급하는 사람 치고 부자가 된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노랭이 짓을 하려든가 무슨 수전노가 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귀중한 거다. 귀중하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귀중하게 써야 돼요. 자, 오늘 다중지능이론과 재심합력에 대해서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는 스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빅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오늘 가입해서 오늘 돈을 번다, 그렇게 못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방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판은 내가 오늘 가서 물건 하나 팔면 얼마 남아요. 그렇죠? 당장 오늘 돈이 들어와요. 그러나 빅 비즈니스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수년이 걸려요. 그냥 되질 않아요. 그렇듯이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소득자는 월 5천만 원을 버는데 어떻게 5천만 원 소득이 스몰 비즈니스입니까? 빅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이고, 한 달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된다. 안 돼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돈 하나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6개월에도 돈이 10원도 안 들어와. 그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6개월이나 했는데 안 된다. 안 돼요. 벼 심어놓고 벼 금방 수확되나요? 일정 기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그동안에 갖고 와야 된다고. 오늘 벼 심었는데 내일 안 큰다. 한비자에 그 얘기가 나와. 그걸 발묘조장이라 그래. 아버지가 벼를 심어놨는데 벼가 안 크니까 며칠 뒤에 가서 아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벼를 자라게 하느라고 너무 지쳤다.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벼를 다 뽑아놨어. 빨리 자라라고 다 뽑아놨어, 이렇게. 그래서 말라 죽었다. 이게 한비자라는 책에 나와요. 한비자라는 책. 그러니까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장거리 마라톤을 생각하십시오. 내 밑에 오면은 한 달 만에 돈 벌게 해줄게. 그런 스폰서가 있다면 그 사람 그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단언컨대 돈 안 됩니다. 한 달에. 양쪽에 30만 포인트 쳐. 그러면 너 뭐가 돼?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 자, 다음. 자, 이제 에디슨이 한 말이죠. 1% 영감과 99% 노력.
그런데 1% 영감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99% 노력을 해도 1% 영감이었으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물이 1기압에서 100도에서 끕니다. 99도까지 불을 떼도요, 1도 못 올리면 물은 끓지가 않아요. 끓지가 않아요. 내가 99%의 땀을 흘려도 1%의 영감이 없으면요, 성공 못합니다. 못해요. 지금 초기 사업자 중에도 초기 사업자에서 뭐까지 나왔어? 크라운까지 나왔죠? 크라운 마스터까지 나오는데 지금도 판매사가 있어. 이게 뭐예요? 그분이 노력을 안 하느냐?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영감이 떠오르는 게 왜 영감이 안 떠오르겠어요? 이런 강의를 듣지를 않아요. 혼자 지금도 어디 밖에 돌아다닐 거예요. 비 맞으면서 혼자. 오기는 열심히 와. 열심히 오는데 밖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그걸 보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것 때문에 영감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자, 다음 정약용 선생의 하피첩이 경매에 붙여져서 팔렸다. 보신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모든 뉴스에 다 나왔고 모든 신문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연속극 보시느라고 이 뉴스를 안 보신 것 같고, 또 저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 말이 뭔 말인고 그랬을 거예요. 하피첩이라는, 하피첩이라는, 이게 하자가 놀 하자입니다. 저녁놀이 있죠? 예, 저녁놀. 이 피자는 치마 피자예요. 첩자는 이게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수첩, 사진첩 할 때 그 첩이에요. 뭔가를 쓰거나 오려 붙이기 위해서 만든 책, 이걸 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산 선생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작입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조대왕이 승하하신 이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는데, 귀양살이를 무려 18년을 합니다. 18년을.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18년을 하시는 동안에 책을 580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가 아니죠. 지금도까지 금과 옥조 같은 책을 거기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다산 선생 문집에 하피첩을 썼다는, 하피첩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여기에 뭘 기록했다는 내용까지 있는데 하피첩이 없어.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하피첩을 만드신 건가? 안 그러면 문집에만 기록을 해두신 건가? 이게 오리무중이었어. 그러다가 이게 2006년, 여러분 KBS의 진품 명품 있죠? 그걸 제가 봤는데 그때 하피첩이 나왔어요. 200년 만에 하피첩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피첩을 보고 그 감정위원들 계시잖아요. 고문서 김영복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 글을 써놨냐 하면,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떨려가지고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200년 만에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아, 하피첩이 있구나. 이걸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진품 명품이라는 게 그거죠.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런데 거기에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이 하피첩이 뭐냐면요, 귀양살이를 하도 오래 하시니까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이 부인하고 딸은 아버지한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아들만 왔다 갔다 해요. 아들만. 그러니까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옷가지라든가 밑반찬이라든가 하는 것을, 원래 정장군 선생님이 양평에 사시거든요. 거기서 어머니가 해주시면 아버지한테 전달해 주시고, 아버지 옷을 갖다 드리고 또 가져오고, 요 일만 아들들이 했지, 부인과 딸은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18년을 귀양살을 했으니까 딸이 어려서 왔는데 이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귀양살이를 10년째 하던 해에 요 부인께서 옷을 붙여왔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부인이 시집 올 때 입고 온 다홍치마가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부인과 정약용 선생 간의 이 러브 스토리, 아주 끈끈한 정약용 선생이 부인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양반분들은 부인을 사랑한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채통머리 없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정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10년째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자기가 시집 올 때 입고 온 다홍치마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50년 되다 보니까 이 하피라는 게 노을 하자고 치마 피자니까 붉은색 치마예요. 요게 이제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신부가 시집갈 때 입던 옷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누구만 이 옷을 입을 수 있냐면은 왕궁의 중전, 왕비, 공주, 빈 이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을 하피첩이라고 내가 붙였다 그렇게 돼 있어. 문지배가. 근데 그 책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20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 부인의 다홍치마 빛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붉은 빛도 다 없어지고 50년 됐으니까 노란색 빛도 다 없어지고 해져서 글씨 쓰기에 알맞게 되어 있는 치마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해지지 않는 부분을 오려가지고 한지에 붙여가지고 거기다 가계를 쓴 겁니다. 가계라는 것은 조상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계명을 적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게 사라졌어. 어디로? 그런데 또 그 문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천 두 조각이 남아서 거기에 매조도를 그려서 매화하고 새 2마리를 그려서 시까지 써놨어요. 이것을 시집간 딸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매조도는 현재 어디가 있냐면 고려대 박물관에 가 있어. 그 시댁에서 보관한 것은 고려대 박물관에 있는데 친정에서 보관한 하피첩이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야. 근데 이게 20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영복 이 감정위원이 덜덜 떨려서 보지를 못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감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들고 고려대 박물관에 가서 딸에게 보내준 그 한지와 명주를 비교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하피첩이야. 그러니까 KBS에서는 각 언론사의 진품 명품을 방송하기 전에 보도를 좀 해주지 마십시오. 보도해놓으면 김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건 정약용 선생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 부인과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이 무슨 명필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감정위원들이 1억을 매긴 거예요. 하피첩 세 첩인데 3장이에요. 1억을 매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온 젊은이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손이 덜덜 떨려서 운전을 못했다 그래 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사이냐면요. 그러면 그 사나이는 그 하피첩을 어디서 났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이 사나이가 어떤 기록에는 모텔 업자라고도 하고 어떤 기록에는 개인 사업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밝히면 곤란하니까 아니 개인 사업자인데 집 리모델링을 하려고 문짝 뜯고 벽 뜯고 그래가지고 폐지를 마당에다 가득 쌓아놨더니 폐지 수집하는 할머니가 리아카를 끌고 와가지고 저 폐지 놔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가져가세요. 그러고 보니 리아카에 보니까 이상한 책이 하나 있어서 그러면 이제 헌책 놔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세요. 그러고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진품명품에 갖다 나왔는데 이게 1억이야.
다시 말하면 어떤 유품이나 어떤 현상이 가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알아보는 눈을 갖지 않으면 돼지목에다가 흑진주를 걸어줘도 그놈 돼지가 그걸 밟고 다니지 흑진주라고 생각하겠느냐. 바로 그게 영감이에요. 영감. 이게 가치. 근데 그 젊은이는 그 하피점이 몰랐어. 그러니까 뭐예요? 고서적이니까 가치가 있겠네. 그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이도 갖다 팔아먹어버렸어. 그것이 발견되면서 국가에서는 보물로 지정을 합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면 반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국가에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국가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외 반출이 되질 않아. 보물이거든요, 이게. 예. 이게 1682호인가로 보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물이 어디가 있었냐 하면은 이 젊은이는 아마 이렇게 판 것 같아요. 부산저축은행 은행장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은행장께서 워낙 금융사고를 크게 저질러가지고 빚이 7조나 돼. 그러니까 금융보험공사에서는 그리고 파산해버렸어. 그러니까 금융보험공사에서는 많은 그 보증을 해주고 그러니까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압류를 했다고. 거기에 하피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그것을 경매를 했어. 왜냐하면 예금보험공사도 지금 돈 받아야 되잖아요. 국가기관인데 이거 돈 다 뗐거든 지금. 돈 다 뗐어요. 그래서 다행히 국립민속중앙박물관이 그걸 매입해서 국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낙찰가는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이상한 책이네 하고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실제로는 7억 5천만 원짜리 책을 그렇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도 영감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0.5%밖에 못 가진 거지. 그런데 그날 또 경매된 보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세종 5년에 발간된 불경인데 그게 뭘로 써져 있냐 하면은 한글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친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이게 말이 되는지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글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물 중에 보물 아니에요. 보물 중에 보물. 제9권, 제10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일부는 또 어디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죠. 대학에서 보관한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진품명부에 가지고 나왔는데 감정가는 가격 책정 불가로 나옵니다. 이건 국보기 때문에 가격 책정 불가. 그런데 그날 얼마에 낙찰됐냐 하면 7억 3천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7억 5천에 낙찰된 하피첩보다 더 싸게 낙찰. 이건 국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두 건 다 지금 현재 가치로 1,000억이라고 합니다. 1,000억.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만은 머지않아 국보로 승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하피첩은요. 그래서 국립민속중앙박물관장이 말씀을 하셨더라고. 아마 영화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이 할머니가 어디서 리아카에 싣고 왔냐 이거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렸거나 안 그러면 집안 청소하다 헌책이 나오니까 할머니한테 줬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보물을 몰라와서 1,000억을 내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어떤 재화나 어떤 현상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그게 영감이에요. 영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을 모르니까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버리면 소설을 쓸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하여간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는지를 몰라, 이게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가, 누가 쓰레기통에 내버렸다가 그 할머니가 좋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게 바로 이제 영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는 사업이네, 없는 사업이네. 그건 누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 설명회 하는 기업치고 우리 회사는 엉망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사기치는 건지 거짓말하는 건지 실제인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력용 선생의 이 하피첩을 보면은 글씨가 무슨 명필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냐 이게. 이것은 정력용 선생의 인간미예요, 인간미.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훈계해준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거기에 훈계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흉년이 들면 굶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자고로 굶어 죽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하늘은 게으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흉년이 들어도 부지런하면 포근한 것이 하는 것을 아들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겉이 멀쩡한 항아리라도 구멍이 하나 뚫리면 그것은 깨진 항아리와 같다. 네가 90마디의 참말을 하고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은 너는 그대로 곤두박질 친다.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앙불개어천 부불자가인 노래에 나온 말이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보고 부끄러움이 없다. 그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가장 감격적인 것은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입고 온 다홍치마에 아버지가 글을 써서 써. 이게 가보가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여자 사장님들 시집 올 때 입고 온 다홍치마 내버리지 마시고 그걸 놔뒀다가 색이 바랄 때쯤 돼서 지금부터 남편을 붓글씨를 좀 연습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가지고 나중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0년 전에 임페리얼 마스터 너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쓰셨다. 수십억 될 거란 말이에요. 수십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아봐야 되는데 같은 물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마시면 젖이 된다. 인간을 살리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강의를 듣고도 어떤 분은 영감을 얻고 어떤 분은 뭐 다 아는 내용이네. 그러고 가버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성공의 세 가지 비결. 이것은 애터미사뿐만 아니고 공부를 하든 고시를 보든 다 똑같아요. 3H라고 통상 얘기하는 학자들이 우선 쿨헤드, 냉철한 두뇌가 있어야 돼. 냉철하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승산이 있는 게임인지 아닌지, 좋다니까 하고 안 좋다니까 안 하고, 그건 자기 주체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냉철한 이성. 이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웜 하트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치고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비지 핸드예요. 부지런한 손발입니다.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만 따뜻해가지고는 그건 이웃집 할아버지지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3H는 구멍가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물건을, 이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 다음.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그러면 왜 제가 아까 한 달, 두 달 돼도 돈 안 된다고 했냐면은 반드시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비용, 코스트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오늘 오셨잖아요. 이거 기회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기로 했고 어디를 등산을 가야 되고 어디를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 그 포기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비용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애터미도 참석한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되지를 않아. 그래서 반드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요, 대가 지불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전업주부로 계셨다든가 교직에 계속 계셨다든가 공직에 계속 계셨다든가 개인 사업을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계에 계셨다든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남편이 벌어다 준 거 또는 지금까지 있었던 걸로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건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정말 복창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복창.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리고 자기 생각만 계속 자기 주장만 해. 자기 주장만. 민원을 받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왜 나만 억울하게 처벌을 하느냐. 저 사람도 똑같이 했는데 말이야. 그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중심적 편파라고 그래. 자기중심적 편파.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벌리는 돈은 푼돈인데 저 친구는 맨날 자빠져 노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버냐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고생하고 자기는 어려운 일하고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저 친구는 나하고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벌고 처벌을 안 받고 그러는가? 그걸 심리학적으로 이고센트릭 바이아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편파. 모든 인간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가는 알아. 그런데 옆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든 일을 했는지는 몰라. 뭐만 아느냐? 결과만 알아. 그래서 반드시 비용 지불이 있어야 되고, 이거 불이당의 장락이란 바로 그거예요. 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배고픈 당나귀가 어느 날 밥을 찾다가 여기 오른쪽에 굉장히 맛있는 건초더미를 발견했어. 근데 왼쪽에 보니까 또 건초더미가, 똑같은 맛있는 건초더미가 있어. 그래서 이 당나귀는 어느 쪽을 먹을 것인가 며칠 생각하다 굶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논리학에서 말하는 유명한 비리당의 당나귀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이론에 뭐가 있냐면 아무리 나쁜 결정도 결정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나쁜 결정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세월 다 간다 하는 게 비리당의 당나귀예요. 다음. 자, 이건 소크라테스의 사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강좌를 하는데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내가 가르쳐 줄게, 날 따라와라 해가지고 이 사과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내가 저 끄트머리에 서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장 좋고 맛있는 것 하나씩 따 가져라. 그렇게 했어.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여기 끄트머리 서 있었어. 제자들이 다 왔어.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장 맛있고 좋은 걸 따왔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쥐똥 씹은 얼굴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맛없고 형편없는 걸 따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좋은 게 하나 있었어. 근데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전부 끄트머리 와서 맨 마지막에 제일 못생긴 나무에 다 땄어. 그것도 안 따면 못 따겠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면 내가 따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거 있겠지.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이렇게 가다가 다 끄트머리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가서 따오도록 해 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안 된다. 인생은 거꾸로 갈 수가 없다. 어디 혹시 거꾸로 갈 수 있는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때그때 결정을 하셔야 돼. 애터미에서 강조하는 게 재심 합력이라는 게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강점을 살려서 자기의 약점을 다른 파트너가 보완해 주면은 다 같이 성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